강희장 교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 두 번째 강의. 지금 강의로서는 이제 본격적 출발인데, 그래서 이제 강의하기 전에 첫 강의는 그 담론, 거대 담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복잡해가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시대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그 신앙과 신학 이외에 다른 언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 교회적인 용어들과 잘 섞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그 바깥에서 많이 활용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그걸 우리가 신앙과 신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담론이라는 말과 거대담론이라는 말 자주 쓰이는데, 이 말 자체가 약간 진보적인 그 글 같은데 자주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말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도 그 어휘 사용에는 좀 폭이 있고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 담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담이란 말, 여러분들 저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뒷담화, 뒷담 이런 얘기하죠. 뒤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담과 마찬가지예요. 그 담은 이야기란 얘기죠. 그 담이라고 할 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담, 그 다음에 론은 어떤 주장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담론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담론의 그 자료에 보시면 그 안에 영어로 두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디스코스하고 내러티브. 그 내러티브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에 가깝고, 디스코스는 그 보면은 디스마 다음에 코스란 말, 어떤 경로, 어떤 길을 내보인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담론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 어떤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는 의도가 있죠. 의도가 없다고 하는 얘기 자체도 어찌 보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만일에 어떤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자꾸 그 먹는 이야기만 자꾸 하면 점심때가 됐다는 그런 의도가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담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한번 봅시다. 이제 담론, 디스코스가 내러티브, 어떤 의미나 관념을 언술로 바꾸는 행위. 어렵게 써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의도를 언술로, 말이나 글로, 진술로 바꾸는 행위. 그러니까 언어를 통한 의미 표상 행위.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겉으로 드러내는 게 이제 담론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지만 이것을 복잡한 말로 학문적인 언어로 이렇게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나 관념을 언술로 바꾼다. 또는 의미 표상, 의미를 겉으로 표상 내보이는 행위다. 이게 이제 담론이라는 얘기죠. 자, 푸코라는 사람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상당히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담론은 진실 전달과 동시에 진실을 은폐하는 지식을 생산해낸다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이야기가 다 정직하면 좋은데 정직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장을 할 때 그 뭔가를 가리기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런 맥락은 지식은 곧 권력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지 않게 만일에 이제 한국이 경제 발전을 상당히 찬양하고 주장하면 그와 동시에 기업가나 재벌 기업을 찬양하는 게 되겠죠. 그러는 동시에 또 지금 그 노동자나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약간 기죽게 될 거고, 그런 면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한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또 한편에 대해서는 뭔가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냐면 요즘 그 좌파적인 흐름 자체가 사회적으로 강한데, 나와서 막 노동자 사회 어쩌고 막 얘기하는 동안에는 좀 뭔가 그 가진 계층에 대한 위협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담론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질 때 그것이 무언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뭔가를 가리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얘기가 좀 복잡해지죠. 그냥 보통 얘기도 다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이야기는 뭔가를 얘기하는 동시에 의도했든 말았든 간에 뭘 가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보적인 좌파적 대화들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언어 의미를 조금씩 알고서 앞으로 이제 책도 읽고 말도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이제 푸코는 담론 분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권력의 관계만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분석해가면서 어떤 의도로 어떤 권력을 내보이려 하느냐 이런 걸 분석한다는 얘기죠. 자, 포스트 모더니스트와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모두 담론에서 희망을 찾는다. 그러나 모더니스트는 담론의 목표를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설정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담론을 통해서 차이를 확인하고 용인하고자 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앞으로 함께 나가야 될 과제가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국가의 미래를 밝게 열어야 되고,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가느냐, 이런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한 과제죠. 근데 좌파나 포스트 모더니스트 쪽은 그런 쪽보다는 어떤 점에 있어서 뭔가 불평등이 있느냐, 어떤 점에 있어서 폭력이 있느냐, 주로 이런 쪽을 차이 문제를 도출해내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윤리적으로 선악을 뚜렷이 구분해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앞으로 갈 때는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 편의 모든 이야기를 주도하도록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는 뒤따라가고 처진 사람들은 좀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분배를 주장하고 뒤에 처진 사람들만 얘기할 때는 앞에 사람을 약간 범죄시하는, 재벌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더니스트는 합의를 도출해서 중심을 잡고 나가는 방향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거고,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우리는 다르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도출하는 쪽에 조금 더 담론이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체현된 이야기로서 하나의 공동의 유산과 목표를 추구하는 인격들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 이제 모더니스트,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하나로. 근데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일정한 공동체 실천을 지도하는 세계관, 그 토대를 놓는 합법화하는 이야기다. 합법화하는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개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하면, 경제개발이 진 모든 이야기의 어떤 토대에 놓여서 그것에 플러스가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해서 합법화하는 얘기. 근데 이제 경제개발하는 동안에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어떤 노동자의 인권이나 임금 자체가 좀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 재벌들이 독주하는, 요새 말하는 갑질을 그냥 틀met이 넘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합법화해서 넘어가면은 좀 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런 예민한 것들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논란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어느 편에 설 수가 있고 해서 이런저런 것을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언어 감각이 필요해서 담론이 뭐냐, 또 거대 담론이 뭐냐, 이 얘기를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은 이 두 번째 의미에 대하여 크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게 뭐냐면 경제가 잘 된다고 다 합법화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 자, 다음 자율적 진보에 대한 근대적 신화 같은 것이 그 예의다. 리오타르가 말한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은 이 두 번째 담론에 대한 것이다.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모든 게 다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고 기독교와 미국은 다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대 담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백인 우월주의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죠. 백인과 기독교는 같은 걸로. 근데 지금 요즘 보면 백인과 기독교는 똑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한국에도 기독교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합법화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들도 대충 넘어가는 이런 게 있지 않나 이 말이죠. 그건 앞으로도 얘기하게 될 텐데, 담론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뭔가 의미를 표현할 때
그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점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듭담론, 두 번째 거듭담론이 뭐냐면 많은 이야기를 하면 그걸 포괄적으로 하나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근대사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세계를 열어온 것은 그 서구 유럽의 백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백인이 중심이 돼서 근대 문명, 기계 문명이 발전해왔고, 또 선교에 있어서 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게 백인들이다 하면, 그렇게 몇 문장을 얘기하면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면 백인들은 훌륭하다. 또 조금 더 나가면 백인들은 유색인종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백인 우월주의가 되죠. 그 백인 우월주의까지 가면 그냥 거듭담론이 돼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뭔가 결론 지으면서 포괄적으로 하나를 나가는 거죠. 그런 거듭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담론이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니까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하다못해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제 발전 자체를 최우선시하는 그것을 이제 가장 좋은 미덕으로 삼을 때, 사실은 경제 발전과 아울러서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물질주의화되고 이런 문제는 가려지죠. 그러니까 그 거듭담론이라는 것이 때로는 뭔가를 누르고 감추고 뭔가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가난하지만은 올바른 길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뭐냐면 비웃게 되고 이런 문제, 거듭담론의 폭력이죠, 그거는. 근데 거듭담론이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복음이 가리키는 바, 성서적인 거듭담론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든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분이지만 총체적으로 선하시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성서가 가리키는 거듭담론에 해당되는데, 거듭담론을 다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과격한 입장이라면 거듭담론이 폭력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유지해야 될 거듭담론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듭담론을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이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좌파들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담론이 뭐고 거듭담론이 뭐냐, 이 언어 감각을 가지는 게 우선은 중요해요. 그래서 거듭담론이라고 다 거부해서는 곤란하죠.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보적인 쪽은 거듭담론을 총체적으로 노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른이고 뭐고 없죠. 그래서 이제 이전 시대에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을 죄악시하고, 그러다 보면 큰 교회 목사는 다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의 논리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거듭담론 보죠. 메타 내러티브, 내러티브에서 뭔가를 이제 추출해낸 이런 거. 거듭담론에게 두 가지 핵심이 있다. 하나는 인식론의 문제다. 모든 지식이 사회적으로 체현되고 맥락적으로 조건지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보편적 이야기 혹은 전체화하는 이야기에 처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인들의 이야기는 백인들에게는 옳을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옳을지 모르지만 그걸 모두에게 적용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리고 18세기, 19세기 때는 백인들이 적극적으로 세계 선교를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른 인종들도 오히려 더 그러고 있고, 오순절적인 선교를 따지면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더 활발하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나 어떤 것에 한정된 이야기를 그런 거듭담론, 지역적인 담론을 거듭담론화해서 전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처럼 몰아붙이는 건 폭력 비슷한 게 아니냐, 이 이야기가 한단치는 않은데, 담론과 거듭담론이란 말이 뭔지 그걸 좀 이렇게 구분하면 여기에서는 그걸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대담론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담론들이 추상적 윤리체계처럼 사회적 구성물이라 하면 결코 보편성 혹은 전체성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 거대담론은 통일성, 동질성 및 필수성을 주장한 나머지 다른 이질성, 타자성 및 개방성을 무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점심 때 여러분들 학생들끼리 모여서 만약에 이제 중국집을 간다고 합시다. 중국집을 가는 거는 통일성이죠. 전부 가는 거잖아요. 가서 점심 먹자. 요까지는 의견의 합의를 봤어요. 근데 그 가서 뭘 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볶음밥 시키고 어떤 사람은 짜장면, 짬뽕 시킬 수 있는데 가서 다 짜장면 이렇게 하는 건 폭력적 거대담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간다는 거, 점심 먹으러 어디 가자는 걸 합의 봐서 가는 그거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다 같이 가냐? 뿔뿔이 가야지. 다 제각기 의견인데. 그래서 그 함께 다 가자는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거대담론을 총체로 거부하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대담론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쪽으로 가면 그 뭐 성서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냐,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다원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언어 활용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런 그 담론과 거대담론이라는 말을 자주 활용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그 진보적인 문건이라든가 일반 사회적인 문서 책들에서 많이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따라서 거대담론의 두 번째 문제가 하게 된다. 즉 보편성과 전체성 그리고 절대성에 대한 주장은 억압과 폭력을 가져온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주장하게 될 때 그것이 만일에 백인들에게 먼저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뭐 그거 반대할 리가 없죠. 근데 그 사명과 권리와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때 그게 전체성, 절대성 이러면 폭력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하여 거대담론은 지배적인 권력 구조를 합법화하고 만약에 누구든지 거대담론에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들과 경험들을 지닐 경우에 이들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며 억압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중동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해결한 측면들이 있죠. 근데 그런 미국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개입이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권력 구조, 지배 권력을 정당시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건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부 낱개의 의견만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영어로 위가 있죠. 우리 다 모여서 한 10사람이 모여서 위가 되는데 우리라고 할 땐 단지 사람만 모여서 위라고 하지 않아요. 뭔가 같은 게 있어요. 같이 하는 거. 뭐 공부를 같이 하든 기도를 같이 하든 같이 하는 그 내용이 함께 하는 투게더의 내용이 있죠. 단지 10개 곱하기 i가 돼서 위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과격해질 때는 위라는 그 개념 자체를 거부하게 돼요. 전부 그 낱개를 존중해서 어른도 아이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 권한을 주장하면서 뭐 심지어는 어떤 그 시위 현장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담배 피면서 어른이 뭐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전통적 거대담론으로 우리를 억압한다는 식의 표현까지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묘한 언어들을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교회와 신앙과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다시 들여다보는 그걸 위해서 오늘은 담론, 거대담론 이 설명을 좀 하는 중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패권적, 제국주의적, 절대주의. 그래서 그 모더니즘이 패권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그 제국주의라는 것도 이제 한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장악하는 뭐 그런 측면이죠. 절대적 주장, 우리가 주장하는 게 절대적이다. 그래서 지금 그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의 거대담론들 이런 것들이 그 때에 따라서는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거대담론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담론, 거대담론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문맥에서 이런 어휘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에도
이런 내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설교에도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활용해 가야 되겠죠. 자, 이 담론 거듭담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